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지금부터 빵. 자, 여러분들 투표 하십니까? 뭐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고 지자체 선거도 있고 여러 선거가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 받아들이는 그 투표용지 있잖아요. 그 투표용지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냥 투표용지가 주어지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몇십 년 전만 해도 내가 원하는 사람을 뽑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투표용지가 나한테 오지 않았던. 네, 그래서 그들끼리 그냥 체육관에서 막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고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뜨거운 광장에 나와서 싸웠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받아드는 그 투표용지를 잘 보시면 그들의 어떤 그 핏빛이 묻어 있다. 왜 민주주의는 자유를 먹고 자라는 꽃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투표용지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나에게 온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투표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분들에 대한 기본적 예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에 대한 예의가 되는 것이죠. 아마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면 이 투표가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될 겁니다. 저에게 투표용지를 주었던 제 앞에 시대에 살았던 그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현대사 정치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정치사를 공부할 때는 크게 두 개의 축이에요. 일단 개헌사, 이 헌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개헌사를 따라서 한번 가볼 텐데, 사실 원래 이렇게 헌법은 잘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지금 헌법이 9차 개헌, 물론 9번이나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보다 훨씬 더 민주주의 역사가 길었던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헌법이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뭐 약간의 수정은 있었지만 그 틀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볼 때 미국 헌법, 특히 대통령 뽑는 걸 보면 전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국민들이 더 표를 준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수가 있더라고요. 독특한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이 모습을 미국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고쳐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는 이유는 헌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정해진 그 룰 안에서 약속을 지키면서 가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게 민주주의거든요. 쉽게 그것을 룰을 바꾸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려 9번이나 바꿨어요. 9번이나 바꿨던 그 대표적인 이유, 아니 대부분의 이유가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네,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 그 현대 민주주의 역사를 좀 왜곡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개헌사와 함께 그 개헌에 관한 과정이 굉장히 독재적이에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일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 저항하는 저항사, 그 개헌사와 저항사, 민주화 항쟁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좀 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이승만 정부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건 재헌헌법은 배웠으니까 항상 대통령을 어떻게 뽑는가, 이 대통령을 뽑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시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말씀해 보시죠. 대통령 어떻게 뽑았죠? 재헌헌법에서는요. 네, 바로 간접 선거였습니다. 간선에 의해서 대통령을 선출하고 있더라라고 설명드렸는데, 그러면 간접 선거면은 누가 뽑을까요? 그렇죠. 바로 국회가 뽑습니다. 국회가 이 대통령을 뽑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이때 이 초대 국회의 임기는 여러분들, 초대 국회 임기는 2년입니다. 4년, 원래 대통령의 임기도 4년, 그리고 국회의원의 임기도 4년, 4년이 맥시멈인데, 이들 국회는 지금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었기 때문에 그게 그들의 임무였어요. 그래서 2년하고 다시 정상적인 4년 국회의원들을 뽑기로 했었습니다. 자, 이 국회가 했던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가끔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요 국회, 이 재헌 국회가 했던 일이 무엇이 있을까? 자, 우선 여러분들 뭐 헌법을 만들었던 것은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네, 반민특위. 요 내용들 한번 보면요. 예, 반민특위. 친일파 처단이죠. 반민특위. 그 다음이 농지개혁. 이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 이거 이제 배웠죠.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제 정부가 수립되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할 때 이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제 참사인데 뭐 반민특위는 뭐 실패했으니까 뭐 그건 좀 너무 아쉽고, 농지개혁 뭐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동을 했는데 바로 이렇게 이 국회에 의해서 어떤 정부? 네, 맞습니다. 바로 이승만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승만 정부의 출범. 이승만 정부가 바로 이 재헌헌법에 의해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때 이제 여러분들 김구를 중심으로 한 일부 임시정부 세력들은 바로 이 50총선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 정부 구성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갔어요. 2년 됐습니다. 이제 총선을 치러야 됩니다. 근데 이때는 여러분들 50총선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 임시정부 세력들, 이런 세력들도 대거 들어갑니다. 자, 뚜껑을 열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대박. 이승만을 지지했던 그 국회의원들이 대거 낙선되는,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다음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두면 되는 거예요.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게 약속이잖아. 그게 민주주의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이제 참 이게 단추를 잘못 끼워요. 그러니까 처음 하는 사람은 늘 중요한 게 단추를 잘 끼우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될 수 있도록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헌법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헌법 바꾸는 건 이거는 결국 건강한 모습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게 사례가 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자, 그러면서 헌법을 바꿔요. 자, 어떻게 바꾸냐면 이 간선제에서 뭘로 바꾸냐면 직선제로 바꿉니다. 직선제. 그러니까 국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지금 바꿔내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통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때 당시가 여러분들 6.25 전쟁 중이었거든요. 여러분들 6.25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 이거 통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전쟁 중이니까. 그러면서 대통령제를 직선제로 바꿔놓게 됐는데 이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발췌개헌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발췌라고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씩 뽑아가지고 하는 거. 하여튼 의원 내각제건 대통령제건 좋은 조항들은 다 발췌해가지고 모아서 이제 만든 개헌이다라고 해서 1차 개헌을 발췌개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대부분은 지금 야당 의원들인데 이거 찬성해 주겠냐고요. 당연히 안 하죠. 그런데 그 야당 국회의원들을 출근하고 있는 그 통근버스 있잖아요. 그 통근버스를 달랑 들어가지고 포크레인 동에 달랑 들어가지고 경찰서를 끌고 와서 어마어마한 협박을 해요. 그래서 이 개헌안을 통과시키도록 합니다. 통과시킬 때도 여러분들 이건 거의 공개투표야, 공개투표. 여기 정치 깡패를 깔아놓고요. 이걸 바로 우리는 이 부산 정치 파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 결국 이 개헌을 통과시키게 되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1차 개헌이 되는 겁니다. 첫 단추가 일단 잘못 끼워졌습니다. 물론 이제 당시가 전쟁 상황이었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민주주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면 그거는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어떤 그 상식에 벗어난 그런 모습들이 자꾸 누적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어쨌건 여러분 좋습니다. 네, 대통령제 2번 할 수 있어요. 4년 임기에서 한 번 선거 다시 나와서 다시 심판 받아가지고 다시 할 수 있어요. 미국식이에요, 여러분들. 미국도 그렇잖아요, 지금 그죠? 4년 하고 한 번 중간 선거, 한 번 선거 다시 하고 또 4년 하고 그죠? 이런 식인데 2번 됐잖아요, 이제 4년 했으니까
뭐 국회의원 임기만 2년이지 대통령 임기는 4년 맞거든요. 4년 했잖아요. 8년 했잖아요. 그죠? 자, 다 하셨습니다. 이제 이승만 정부 끝났습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두면 돼요. 그만두면 되지. 다 했잖아, 지금.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약속을 지키면 되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이게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런 어떤 생각들. 이런 어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아직 우리가 성숙하지 않다는 게 이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러면서 또 개헌을 해요. 이 개헌을 우리는 4.4.5입 개헌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자, 이건 대통령을 어떻게 뽑냐면, 이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물론 이것도 직선은 직선인데,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을 철폐합니다. 중임 제한을 철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중임 제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대통령 선거에 한 번 나와서 또 대통령 되면 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 제한을 없애버린 거예요. 즉 초대 대통령은 죽을 때까지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개헌을 한 거예요. 대박. 좀 민망하지 않아요? 그것도 또 누구나 또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은 언제나 뭐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콕 집어가지고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라고 이야기한 이 2차 개헌, 이걸 바로 이제 4.4.5입 개헌이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걸 왜 4.4.5입 개헌이라고 하냐면 이게 통과되겠냐고요, 이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건 말이 안 돼요. 근데 개헌을 하려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국회의원 정족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줘야 돼요. 3분의 2 이상. 자, 그런데 이때 국회의원이 203명이었어. 그럼 203의 3분의 2를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몇이 나오냐면 135.3333 나와요. 그러면 자, 203의 3분의 2 이상은 몇 표가 나와야 통과되는 겁니까? 135.333이니까 203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돼요. 2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이건 초등학교 때 이제 푸는 문제잖아요. 그죠? 136표가 나와야 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 통과되는 겁니다. 203의 3분의 2 이상이니까 135.333이니까 3분의 2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136표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참 이게 우리도 정치사 보면 드라마틱해요. 네. 135표가 나왔네? 이게 한 표 차이로.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마 드라마 작가가 이렇게 쓰면 아마 욕먹을 거야. 야, 너무한다, 야. 이게 한 표 차이, 이게 뭐, 이게 이야기야, 왜 그래?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그랬어요. 어차피 결론은 뭐냐면 부결됐어요. 135표니까 부결됐잖아요. 그런데, 부결됐어요. 예, 땅땅땅 쳤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 대학의 교수가 땅 등장하더니, 4.4.5입이라고 하는 이유를 들면서, 사람은 소수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수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소수점을 없애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 소수점을 없애야 되는데 그때 들어가는 원칙이 4.4.5입이라는 거예요. 즉 4 이하는 버리고 5 이상은 올린다라는 그 반올림 법칙이 있잖아요. 그걸 들고 나온 거예요. 135.333에서 0.3이라고 하는 소수점은 사람에겐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은 오롯이 1, 2, 3, 4 이렇게만 사람 숫자가 존재한다. 그래서 0.3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야 된다. 어떻게? 4.4.5입의 원칙에 의해서 0.3이니까 반올림이 안 된다. 버리는 것이다. 즉 203의 3분의 2 이상은 135명이다. 헐. 이게 배웠다는 사람들이 참 이러면 됩니까 이거 진짜? 그죠? 아니 그래가지고 이걸 통과시켜요. 와. 헐. 야, 이 대통령의 중임 제한을 철폐시켰던 이 4.4.5입 개헌이 결국은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또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있더라. 이러니까 당연히 저항이 엄청 심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대통령이 되고 있으니까 이승만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많겠죠. 자, 이걸 또 어떻게 눌렀냐면 찍어 눌러요. 그 시스템이 뭐였냐면 바로 이 58년도 반공체제. 이 58년도 반공체제에 의해서 이 모습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 너 빨갱이지. 이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때 만들었던 그 법이 있는데 이 법이 바로 신국가보안법이라는 겁니다. 신국가보안법. 신국가보안법. 이걸 이제 보안법 파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떤 정치에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을 잡아들이는 그런 어떤 그 법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바로 진보당 사건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이 진보당 사건이 무엇이냐면 이 진보당 당수가 누구냐면 이 조봉암이라는 당수예요. 대통령 후보에도 나왔던 그리고 엄청나게 지지를 받았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조봉암이 이끌고 있었던 당이 진보당이었는데 이 진보당의 그 통일 정책이 북한과 유사하다. 그러니까 너희는 빨갱이다. 뭐 이렇게 되면서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조봉암을 사형을 시켜요. 와,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와 이런 분위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분위기. 국가보안법, 그 다음에 이제 뭐 진보당 사건, 뭐 이거 이러니까 언론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게 지금. 대표적인 그 신문이 뭐 경향신문이었거든요. 아주 대표적인 어떤 그 비판을 했던 그런 날선 그런 신문이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없어요. 이런 식이에요. 네, 경향신문 폐간. 경향신문 폐간. 이런 모습들로 58년도 이후에 이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이걸 우리는 반공체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1960년도 대선이 또 열립니다. 역시 이 4.4 5.18 개헌에 의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또 그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가 있었겠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음 챕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도 대선의 포인트는 뭐였냐면 사실은 대통령이 아니었어요. 60년. 왜냐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연세가 너무 많으세요. 이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구한말, 대한제국기, 독립협회에서부터 활동하시고 일제강점기, 현대사까지 오셨던 분입니다. 연세가 지금 80이 넘으셨어요. 너무 연세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분이 돌아가시면 그 자리를 누가 승계하느냐? 부통령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대통령, 그다음에 부통령 이제 이런 시스템이었거든요. 정부통령 그런 선거였으니까. 자, 그럼 그 부통령을 누가 해야 되느냐? 당시 여러분들 이승만 정부를 이끌고 있었던 여당 한번 좀 적어볼게요, 여러분들. 저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승만 정부의 여당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승만 정부의 여당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자유당이다라고 합니다. 자유당. 이 자유당이 승리를 하기 위해서 이 후보를 냈는데 그 후보가 누구냐면 이기붕이에요. 이기붕. 근데 이분이 인기가 없으세요. 인기가 없는데 어떻게든 이분이 지금 부통령이 당선이 되어야, 그래야 이승만 대통령이 혹시 돌아가셨을 때 그 자리를 이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기가 없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지면 되죠. 아니 인기가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떨어져야지 그러면. 그런데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또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룰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부정선거를 자행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바로 1960년 3.15 부정선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한 마을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유권자 수가 그 마을에 100명이다 라고 가정했을 때 투표함을 열었더니 이기붕 찬성표가, 여기 유권자 100명이거든요. 근데 뚜껑을 열었더니 이기붕 찬성표가 150표가 나온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유권자가 100명인데 찬성표가 150표가 나오면 말이 되냐고 이게. 그죠? 명백히 부정이죠. 막 미리 집어넣었다는 얘기야. 그럼 이런 선거 왜 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모습을 본 학생들이 들고 일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반장 선거 뽑을 때도 이렇게 안 한다는 이야기죠. 이게 뭐 하는 거냐는 얘기죠. 그래서 학생들이 들고 일했던 사건이 바로 이 4.19 혁명, 바로 이 부정선거에 저항하면서 일어났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1960년이고요.
이 과정 속에서 어느 한 학생이 너무 가슴이 아픈데요. 이 김주열 학생이 사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산 앞바다에서 이 시신, 김주열의 시신이 떠오르게 되는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 벌어져 최루탄이 눈이 바뀐 상태에서 이러면서 그냥 막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는 어떤 그런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뭐 교수들도 마찬가지고 뭐 다 물러나라 라고 하면서 결국은 이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게 됩니다. 국민이 원한다면 이렇게 하면서 국민이 원한다면 그래서 결국 하야하는 4.19 혁명을 통해서 결국 이 정권을 바꿔냈던 그런 어떤 모습들.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혁명이라는 단어를 붙이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 역사에서 우리 반만년 역사에서 민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집권 세력들을 끌어내렸던 역사적 사실은 이게 최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례가 없었어요. 그런 사례. 민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정권을 바꿔냈던 사례가 없었거든요. 최초의 모습. 이게 바로 4.19 혁명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갑자기 내려오니까 뭔가 과도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 과도기를 어떻게 수습하기 위해서 허정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사람 이름이에요. 과도 내각이 구성이 됩니다. 허정 과도 내각. 이 허정 과도 내각이 이제 개헌을 한 거예요. 이 대통령제로는 너무 독재가 심하다. 이건 아닌 것 같다. 라고 해서 개헌을 합니다. 이게 바로 3차 개헌이라는 건데 이 3차 개헌의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그리고 앞으로도 볼 수 없었던 아주 유일한 시스템입니다. 바로 내각 책임제. 대통령제가 아니라 내각 책임제예요. 물론 대통령 윤보선 이후에 있긴 있지만 대통령은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 왜 일본이나 영국 같은 경우가 내각 책임제, 의원 내각제잖아요. 그런 모습을 지금 도입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내각 책임제고요. 그 내용을 보면 양원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양원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의원, 그다음이 참의원. 이게 어떤 시스템이냐면 양쪽, 즉 민의원은 하원, 그리고 참의원은 상원 같은 경우. 왜 미국이 여러분들 상원, 하원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지금 도입한 겁니다. 정말 우리 역사에서는 참 보기 드문 아주 독특한 어떤 그런 형태가 지금 들어오게 된 것이죠. 자, 이 내각 책임제에 의해서 출범한 정부가 있으니 그 정부가 바로 장면 정부가 총리 장면 정부가 출범하게 되더라. 장면 정부가 출범하게 되더라. 이 장면 정부는요, 어느 당이었냐면 바로 민주당 정부입니다. 민주당 정부입니다. 민주당이 이끄는 그리고 그 당수, 그 총리가 바로 전국을 책임지는 내각 책임제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혁명에 의해서 들어선 정부잖아요. 그죠? 혁명에 의해서 들어선 정부다 보니까 당연히 이 혁명 세력들의 요구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특히 이 당시에 나왔던 어찌 본다면은 우리 현대사 그 앞시대에 존재했던 마지막 진보 세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시 혁신계가 있었습니다. 이 혁신계가 이제 본격적인 통일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중립화 통일. 혁신계의 중립화 통일 방안이 나오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진보 세력인데 사실은 이제 그 앞에 이 진보당 사건을 통해 가지고 혁신 세력들이 거의 짓밟히다시피 했잖아요. 58년 체제 속에서 이제 다시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중립화 통일 이런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때 이제 나왔던 학생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통일을 이야기합니다.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유명한 구호죠.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이 땅이 네 땅인데 오도 가도 못한단 말이냐
라고 하면서 또 학생들이 통일운동을 또 이야기하는 모습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까지 우리가 밝히지 못했던 이런 어떤 그 58년도 그런 반공 시스템 속에서 이야기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사건들, 특히 이제 그 해방공간 또 6.25 전쟁 그 과정 속에서 양민학살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진상조사 좀 해달라. 거창 양민학살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해달라.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이 장면 정부에 지금 쏠리고 있었죠. 왜냐면 이 혁명을 통해 가지고 지금 나온 정부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장면 정부가 이제 그런 것들을 제대로 대응은 잘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과정 속에서 한 번 더 개헌을 하는데 요 4차 개헌은 여러분들 다른 앞에 있었던 1차 개헌이나 2차 개헌과는 좀 다른 성격입니다. 이 4차 개헌은 소급 입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급 입법. 소급 입법.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법은 소급하지 않습니다. 법이 만들어진 그 시점 이후부터 적용되는 게 이제 원칙이란 말이에요. 근데 소급 입법은 뭐냐면 만들어진 그 앞의 상황을 지금 소급시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불합리한 거죠, 여러분들. 예를 들면 지각하는 사람들 벌을 주기로 했어. 그래서 지각하면 1,000원씩 내기로 했어. 그런데 이제까지 지각했던 사람들도 이제 법이 정했으니까 다 내래.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후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소급 입법이 그렇게 좀 불합리한 게 있는데 이걸 왜 했냐면 바로 3.15 부정선거사범들, 3.15 부정, 이 부정선거사범들을 더욱더 확실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이 소급 입법을 만들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죠. 그죠? 다시는 이런 것들이 역사에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강한 벌을 주기 위해서 이런 법을 지금 만들고 있구나라는 것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장면 정부는요, 이 4.19 혁명으로 들어섰지만 이런 어떤 요구들 굉장히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들을 지금 제대로 지금 대응은 좀 이렇게 좀 잘 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 자, 그런데 이 상황을 위기라고 파악해서 이런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군인들이에요. 호호. 군인들? 군인들은 뭐 하는 분들이죠? 나라 지키는, 국방을 지키는 분들? 근데 그분들이 갑자기 국방을 지키시다가 정치도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4.19 혁명으로 탄생했던 장면 정부가 무너지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그 군인들, 우리는 그들을 정치 군인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소장 박정희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이 4.19 혁명으로 탄생했던 이 장면 정부를 군사 정변을 통해서 결국은 교체를 시킵니다. 이게 바로 5.16 군사정변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후에 이제 박정희 정부가 이제 무려 18년 동안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길어요. 지금 너무 오랫동안 해가지고 이걸 좀 두 시기로 좀 나누어서 좀 봐야 됩니다. 너무 길어서 그래. 자, 그래서 60년대를 한 축으로 하고 나머지는 70년대를 또 이렇게 여기 이제 70년대를 또 한 축으로 해서 두 시기로 나누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5.16 군사정변을 통해 가지고 지금 비정상적 방법으로 지금 정권을 장악한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일단 군사정변이니까, 그죠? 그들이 이제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직을 하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조직이 뭐였냐면 바로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조직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 국가재건 최고회의 라는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개헌합니다. 내각 책임제, 이거 우리한테 맞지 않아. 우린 기본적으로 왕조 정치 몇백 년 동안 내려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제가 맞는 것 같아 라고 해서 개헌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5차 개헌인데요. 대통령제를 이제 다시 직선제로 돌립니다. 직선제로 돌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원제, 이것도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해서 단원제로 다시 돌려놓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단원제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상원 하원 아니잖아요. 국회 하나 있잖아요. 그죠? 단원제, 이 형태로 좀 돌려놓고 있더라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5차 개헌에 의해 가지고 이제 출범했던 정부, 그 정부가 이제 박정희 정부가 이제 출범하게 되는 겁니다. 박정희 정부가 출범하게 되더라. 이 박정희 정부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뭐였냐면 경제 발전이었어요. 이게 워낙 우리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이 경제 발전을 좀 이룰 필요가 있겠다라는 건데, 뭐 중요한 경제 발전에는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할 거냐? 돈이 없어요. 우린 돈이 없어요. 너무 가난해. 그 돈을 어디서 가져와야 될까? 우리 국내엔 돈이 없으니까 그럼 외부에서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가난하니까 돈은 빌려주지도 않아.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해서 이 박정희 정부가 선택한 게 뭐냐면 일본과 수교하는 거예요. 지금 광복 이후에 일본과 지금 수교가 안 된 상태인데, 일본과 수교하면서 식민지를 통치했던 거기에 대한 어떤 배상금 이런 것들을 좀 받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본과 수교를 하려고 하는데 학생들이 들고 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수교가 돈만 받으면 일단 오케이. 사과? 그건 뭐 안 해도. 그건 그냥 서로 각자가 알아서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런 식의 어떤 그 수교의 어떤 모습이 나오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6.3 시위가 지금 일어나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64년도에 있었던 그런 사건인데요. 이 한일 수교를 지금 반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6.3 시위는 여러분들 바로 말 그대로 이제 지금 정부 당국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한일 수교를 지금 반대하는 그런 시위예요. 이때 이제 나왔던 그 구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민족적 민주주의의 장례식. 민족적 민주주의의 장례식.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까지 이 박정희 정부, 즉 5.16 군사정변을 통해서 들어왔던 이 정부가 뭔가 어떤 민족주의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뭔가를 해보려는 어떤 긍정적인 면이 있는 듯 했는데, 한일 수교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이거 아니었구나. 그 민족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단어 틀렸음. 이거 아님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장례식.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에 대한 부정이 되는 거예요. 박정희 정부에게 좀 걸었던 그 기대감, 이런 것들을 부정해버리는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시위에도 불구하고 한일 수교는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한일 수교가 65년도에 결국은 진행이 돼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김종필, 오히라, 일본, 이 한국의 실세와 일본의 실세가 서로 메모를 통해 가지고 한일 수교를 어떻게 했다, 어떤 조건으로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적어놓은 그 메모가 공개가 되면서 아주 파문이 더 커지게 되었죠. 뭐 특히 이제 한일 수교 보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일본이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가 없어요. 문제는 여기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이 돈을 어떻게 주냐면 우리한테 이제 무상, 유상 이렇게 차관 형태로 주는데 어떻게 주냐면 일본의 입장에선 독립축하금이라는 명목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지배에 대한 어떤 그런 반성이 아니라 너희들 독립했어. 1945년 축하해. 독립축하금 명목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지금 여기서 오고 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제 학생들의 어떤 분노를 가지고 오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뭐 박정희 정부로서는 돈이 급했어요. 지금 경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이것저것 따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수교를 지금 한 겁니다. 근데 이걸로 돈이 부족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는요, 베트남에 파병을 합니다. 베트남 파병. 당시 이 미국과 베트남이 엄청난 전쟁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파병하면서 우리 군인들을 파병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어떤 그
지원을 받는 그런 모습들, 경제 개발에 필요한 어떤 그런 지원을 받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브라운 각서, 이 브라운 각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돈을 확보한 거예요. 돈을 확보해 가지고 어떻게든 경제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경제 개발에 성공합니다. 네, 성공합니다. 60년대 박정희 정부의 제일 큰 지적이라면 경제 개발이죠. 경제 성장이었죠. 엄청난 고속 성장을 지금 이뤄내던 그런 모습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두 번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두 번 했어요. 8년 했단 말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두 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두면 돼요. 예, 박수 받으면서 경제 개발했으니까 박수 받으면서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 민주주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 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앞에 선례가 중요하다는 거야. 앞에 선례에서 그런 선례가 없었더라면 감이 쉽지 않아요. 근데 앞에서 이승만 정부에서 뭐 밥 먹듯이 저걸 막 뒤집었으니까 그 뒤에 오는 사람들도 나는 왜 못하겠어.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앞서가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이제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968년도에 아이고 무슨 이런 일들이 그냥 마구마구 벌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먼저 첫 번째, 이게 참 이 청와대로 이 간첩들이 내려와요. 청와대 이 간첩 습격 사건. 와. 이때 이제 잡혔던 사람이 김신조. 와. 이게 얼마나 놀랄만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거의 청와대 뒷산까지 왔어요. 아니, 도대체 휴전선을 어떻게 뚫고 들어온 거야? 대박. 무장 간첩들이 그것도. 예? 게다가 며칠 뒤엔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건 또 웬일이야? 이 푸에블로 사건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푸에블로호 사건. 이 푸에블로 사건은 뭐냐면, 미국 정찰하는 배가 북한에 납포가 된 거예요. 납치가 된 거예요. 북한 측 주장은 우리의 영해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우린 잡아야 된다. 그리고 미국은 그러지 않았다. 너희들이 우리를 납치갔다. 왜 이렇게 되면서 미국하고 북한하고의 전면전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일촉즉발의 긴장감, 또 한 번의 전쟁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야, 이거 뭐 청와대에 간첩 들어오지, 며칠 뒤에 지금 뭐 미북 간에 지금 전쟁 터질 것 같지, 뭐 이런 뒤숭숭한 상황. 게다가 이게 다 1968년도 상황이에요. 68년도 이 막판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울진에, 경북 울진에 이 무장공비가 침투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무장공비는 여러분들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냥 때로 내려와가지고 그냥 아예 그냥 여기서 그냥 살려고들 살면서 여기서 간첩 생활을 하려는 것이죠. 와, 막 이런 일들이 막 68년도에 막 쏟아지듯 막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여러분들 집권 세력이 이제 이야기할 만하겠죠. 지금 위기 상황이다. 경제 성장 이제 해놨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북한과의 그 관계가 지금 험악해지고 있다. 내가 정리하겠다. 명분이 생긴 거예요. 내가 정리하겠다. 한 번만 더 하게 해달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헌법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행된 게 바로 이 6차 개헌이라는 겁니다. 이 6차 개헌은요, 다른 말로 여러분들 삼선 개헌안이다라고 이야기도 해요. 삼선 개헌안. 그러니까 한 번 더. 네, 한 번 더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던 헌법. 삼선 개헌안. 결국은 통과되었고요. 결국은 대통령이 또 당선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3번 됐습니다. 헌법 바꿨고요. 그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만둬야죠. 예. 그런데 이제 아예 대통령 선거 자체를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헌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
헌법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명분이나 어떤 그런 사건이 있었을까? 있었어요. 바로 이 72년도에 와우 뭐야 지금 몇 년 전만 해도 지금 북한하고 지금 전쟁한다고 지금 으르렁으르렁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북한하고 우리가 통일된대. 뭐 이런 드라마가 다 있냐? 갑자기 눈을 떴더니 북한하고 우리가 통일한대. 이게 바로 7.4 남북 공동성명이에요. 아니 우리나라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이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났대. 와, 야, 근데 그럴 수 있는 그 배경이 있었어요. 그 배경이 뭐였냐면 세계적으로 당시가 닉슨 덕트린. 이 닉슨 덕트린이 나오면서 냉전이 좀 완화되는. 여러분들 왜 기억나요? 그 앞에 왜 트루먼 덕트린, 미소 공동위원회 그 결렬되는 배경 속에 왜 트루먼 덕트린이 있다 그랬잖아요. 트루먼 덕트린, 바로 냉전의 시작. 근데 그 냉전이 이제 완화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아니 이제까지 우리가 냉전이라고 하는 두 개의 양축에서 소련 측의 북한 그리고 미국 측의 남한 해가지고 서로 으르렁으르렁 되었는데 지금 위에서 미소가 지금 막 서로 화해하려고 할지도 모르는데 좀 많이 나아진 거야. 그럼 거기 줄 서 있는 사람들은 뭐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우리도 해야 되는 거야? 뭐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7.4 남북 공동성명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후락이 김일성을 만난 거예요. 와우. 자, 그러면서 이렇게 통일될 수도 있으니 자, 이제 어떻게 된다? 똘똘 뭉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북한에 적화 통일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헌법을 바꿉니다. 이게 바로 7차 개헌, 바로 그 유명한 유신헌법이라는 것이죠. 자, 유신헌법에서는요, 대통령의 임기를 어떻게 잡냐면 간선제예요. 간선제고 임기는 6년입니다. 근데 이 6년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이 간선은 뭐냐면 여러분들 통일주체 국민회의, 통일주체 왜 통일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지금 통일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 나온 거예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무엇이냐? 이게 뭐하는 조직이냐? 그냥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조직이에요. 여기서 모여서 투표한다? 투표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투표하면요 대통령 지지가 거의 99%가 넘게 나와요. 뭐야 이게?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야? 우리 저기 북한에서 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종이 쪼가리 이렇게 들면서 그냥 다 찬성하는 어떤 그런 거, 김정은이 딱 들면 다 이렇게 하는 거, 쟤네들 뭐하니? 라고 하는 그런 거, 그런 거 우리도 했네. 우리도 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야 정말 민주주의가 뭔지 정말. 네, 이런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지금 대통령 뽑는 거기 때문에 간접 선거로 뽑는 거예요. 이거 이 체육관에서 보면 체육관에서 이때부터 최고원 대통령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년이라는 그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하면 이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바로 종신 대통령 죽을 때까지 이 종신이 가능하도록 지금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대통령의 권한을요 어마어마하게 줍니다. 일단 이 대통령은요 국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을요 3분의 1 임명할 수 있어요. 물론 가만히 있어봐. 국회의원을 대통령이 뽑는다고? 물론 이제 이 임명이라고 하는 방식도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해 가지고 가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뽑는 건 마찬가지죠. 아니 국회는 입법부 아니야. 대통령은 행정부 아니야.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와 3권이 분립되어 있는 거 아니야. 근데 행정부의 수반이 입법부의 의원들을 뽑아? 이게 뭐야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기본적인 3권 분립이 안 되는 거잖아 이거는 지금. 그죠? 이렇게 뽑힌 사람들은 우린 뭐라고 하냐면 유신정우회다라 그래요. 유신정우회. 야, 이 유신체제 독특합니다. 그죠?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뽑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지금 문제가 심각하잖아. 당연히 반발이 많겠죠. 그 반발이 많으니까 그 반발이 많을 때 어떻게 한다?
간단해요. 긴급조치권. 이 긴급조치권을 통해 가지고 찍어 누르는 거예요. 찍어 누르는 거예요. 긴급조치권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헌법을 정지시키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헌법이 어떻게 정지가 돼? 헌법은 최상위법인데 어떻게 최상위법을 정지시켜? 유신헌법은 그래요. 긴급조치권은 가능합니다.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 이 뭐 사회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겨울 공화국이 되는 거예요. 뭔가 찍소리도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면서 뭔가 이상해.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들 이때 이 70년대 이런 어떤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걸 추억이라고 봐야 되나? 예를 들면 뭐 장발 단속. 머리가 길면 안 돼요. 내 맘이지. 근데 안 돼요. 뭐 길거리 다니다가 잡혀가지고 이렇게 잘리기도 해요. 뭐야? 단발령이야? 단발령 1895년 을미개혁 때 있었던 그 단발령 또 하는 거야? 맞아요. 또 하는 거예요 지금요. 게다가 여자들 같은 경우는 미니스커트, 단속. 아니 내가 짧은 치마 입겠다는데 그거 왜 단속? 심지어 여러분들 남자 경찰이 무릎에서 미니스커트 길이 재요. 거기다가 자를 집어넣어. 여러분 지금 상상해봐. 남자 경찰이 여성들 그 다리에다가 자를 대고 있는 모습들 상상해봐요. 지금 해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난리 나는 거예요 지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근데 그게 막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당연한 이게 유신체제가 참 그러니까 뭔가 좀 비정상적으로 정권을 유지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모습들이 지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 당연히 반발합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당연히 반발합니다. 그 반발의 모습들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첫 번째, 언론 자유. 그러니까 언론에서 엄청나게 공격하는 거야. 이게 말도 안 된다. 언론 자유 수호 운동 이런 게 있었고요. 심지어는 그 동아일보에서 여기 이제 호응을 했던 그 많은 시민들이 백지 광고 사태 여기를 채우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동아일보나 이런 언론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거예요. 정부를 비판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신문사들이 운영이 되려면 뭐가 실려야 돼요? 광고가 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 광고주들한테 압박을 넣는 거예요. 야! 광고 주지 마. 그러면서 갑자기 광고란이 비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신문을 받았는데 광고가 들어가려니 허예. 텅텅 비어있는 거예요. 와, 대박. 근데 그때 여러분들 그 비어있는 하얀 여백을 채워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이름 없는 그 당시 그 아무개들. 그 아무개들이 한 푼 두 푼을 보냅니다. 보내서 그 광고란을 채웁니다. 언론 자유를 위하여 나의 도시락 값을 낸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감동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문구가 그 하얀 여백을 채우게 됩니다. 바로 민주주의를 위한 열망. 그 민주주의의 열망이 바로 그 광고를 채우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70년대 유신체제에서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이런 언론 자유 수호 운동뿐만 아니라요. 이게 수호자가 빠졌네. 수호 운동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민청학령 사건. 학생들이 이제 저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민청학령 사건이라 가지고 이거 북한이 사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해서 이들 다 잡아 넣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들의 배후 세력 바로 인민혁명당 사건, 인혁당 사건이라 그래요. 일으켜가지고 여기에서 잡혔던 사람들을 사형을 시키는데 이게 사형 선고 나자마자 바로 집행을 해버려요. 이게 사법 역사상 암흑의 날이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가슴 아팠던 그런 사건. 근데 나중에 이게 무죄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참 이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할지 참 가슴이 아픈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 유신체제 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대한 저항으로서 이 3.1 민주 구국선언, 3.1 민주 구국선언, 76년도에 이 3.1 민주 구국선언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전면적인 어떤 저항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그런 과정에서 79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 바로 YH 무역사태, YH 무역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YH 무역사건은 무엇이냐면 이 YH 무역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가발을 만들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이 주로 근무하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여기 이제 문을 닫아요. 문을 닫게 되면서 이 여성 노동자들이 우리 회사 운영 더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우리가 여기서 좀 잘리면 어디 갈 데가 없다. 우리 더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하면서 야당 당사에 들어와서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유신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해가지고 야당 당사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 공권력이 들어가기는 어려운 곳이 세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가 어디냐면 야당 당사, 두 번째가 종교 시설, 세 번째가 학교. 근데 뭐 학교야 뭐 이제 뭐 마음껏 들어가고 있고요. 이 두 군데는 정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어떤 그런 성역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야당 당사 들어간 거야. 이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여성 노동자가 떨어져서 죽기까지 해요. 이 정말 아비규환입니다. 아비규환.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 야당을 이끌고 있는 이 김영삼 총재가 야, 이 외신 기자들 불러놓고 야,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게 지금 뭐 이런 독재의 정부를 왜 외국 세력들은 왜 외국 외신 기자들 왜 보도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격렬하게 비판을 해요. 그러자 품위 위반, 품위 유지 위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김영삼을 국회에서 제명시킵니다. 이거 뭐 그러니까 야 정말 이건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부산 마산에서 대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시위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부마 항쟁이라는 것이죠. 정말 그 도서관 앞에서 우리의 동생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이렇게 끌려가고 고문받고 있다. 우리가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공부만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라고 하면서 시위를 하게 된 것이 이게 바로 부마 항쟁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부마 항쟁을 어떻게 진압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 과정 속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오른팔과 왼팔이 의견 대립이 붙어요. 의견 대립 붙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바로 차지철, 부망제를 아주 강하게 진압해야 된다는 그 차지철과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총을 쏘는 11.6 사태가 79년도에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11.6 사태. 그러면서 결국 박정희 정부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18년 동안 이어졌던 박정희 정부의 모습입니다. 너무 끝이 안 좋아요. 그죠? 그 끝이 안 좋았던 그 이유, 그 배경은 역시 과한 욕심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60년대 그 경제성장의 어떤 그 개발 속에서 진짜 박수 받으면서 떠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약속을 지키는 어떤 모습들을 보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어쨌건 간에 이 18년 동안이라는 어떤 이 모습들이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민주주의, 이제 약속을 지키는 민주주의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이 기대 가능할까요? 다음 챕터에서 한번 보죠. 자, 이제 정말 민주주의 봄 올까 했는데 이게 또 군인들이 또 등장해요. 왜? 선례가 있잖아요. 5.16 군사정변이라는 선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례가 너무 중요하다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어떠한 명분에 의해서도 된다 할지라도 그 뒤에 또 악용될 소지가 너무 많아요.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일,
국방을 담당하는 일,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또 군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신군부다라고 합니다. 신군부. 또 새로운 어떤 군인들이란 얘기죠. 이 신군부가 12.12 사태를 일으켜요. 12.12 사태. 이 12.12 사태란 1979년도에 일어났던 이 12.12 사태란 쉽게 얘기하면 군사정변이에요. 쿠데타입니다. 쿠데타. 예. 이 신군부가 이 12.12 사태를 일으키면서 또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모습들, 그러면서 이 최규하 정부가 들어섭니다. 왜냐하면 뭐 이제 박정희 정부가 이제 물러났기 때문에 당시 그 밑에 그 총리였던 이 최규하가 이제 그 뒤를 이어가면서 이 최규하 정부가 어찌 보면 신군부의 어떤 얼굴마담 역할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탄생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 최규하 정부가 출범을 하는 그런 모습들 있습니다. 뭐 앞뒤로 뭐 이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최규하 정부는 박정희 정부가 이제 무너지면서 바로 이제 연결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서 이런 어떤 비정상적 모습에 저항하는 민주화 운동이 전개됩니다. 이게 바로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이다라는 것이죠. 이 5.18 민주화 운동, 즉 광주를 중심으로 나오는데요. 광주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계엄군 계엄령 해제하라. 계엄령 해제하라. 지금 이제 전국적인 계엄이 지금 이루어지고, 계엄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군인들이 모든 행정과 군사와 이런 것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해제하라는 얘기예요. 계엄령 해제하고 그 다음에 유신헌법 철폐하고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이라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걸 엄청나게 진압을 합니다. 자, 그 과정 속에서 이 계엄군에 대한 어떤 저항을 위해서 시민군이 조직되기도 해요. 시민군이 조직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엄군의 어떤 심지어는 헬기까지 뜹니다. 그래서 그 전남도청 거기에 고립되어 있는 이 시민군들, 또 이 시민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진압하면서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있었던 모든 기록들, 그 모든 기록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로 유네스코 그 세계 기록 유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민주주의를 위한, 민주주의를 향한 어떤 그런 투쟁, 이 투쟁의 어떤 그 여정을 기록하는 것은 온 세계가 다 함께 지켜야 될 유산이다라고 해서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도 지금 등재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이었죠. 이 5.18 민주화 운동을 진압한 이 신군부, 이 신군부는 여러분들 전두환 노태우예요. 전두환 노태우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지금 나온 건데, 이러면서 이들이 만들었던 그 조직이 하나 있어요. 비상조직. 마치 그 5.16 군사정변 때 만들었던 국가재건 최고회의처럼 똑같아요. 12.12 사태로 이제 만들었던 5.18 민주화운동 진압하고 만들었던 그런 조직, 그게 바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우린 줄여서 이거를 국보위다. 줄여서 국보위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이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드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유신체제랑 똑같아요. 유신체제랑. 거기서 했던 거 그대로 따라 하는 거예요. 이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바로 삼청교육대. 그러니까 이 신군부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정신교육을 시키겠다고 해서 삼청교육대 보내버리는 거예요. 연병장이 있으면 그 연병장을 대각선으로 개처럼 그 끝자락에다가 밥그릇, 개 밥그릇을 갖다 놓고 가서 개처럼 먹어. 기어가지고 개처럼 먹도록 시킵니다. 그러니까 한 인간의 어떤 파멸시킨 거예요.
내가 어떤 인간으로서 가져야 되는 어떤 기본적인 그런 어떤 그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정말 파멸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이런 데서 보여주고 있었죠. 삼천교육대. 그 다음에 당연히 언론 반대하는 세력들. 언론. 이때 지금 법을 하나 만들어요. 똑같아요. 바로 언론 기본법을 만들어가지고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개헌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이전에도 이제 전두환 정부는 이미 출범을 했는데 이제 개헌을 통한 전두환 정부가 다시 한번 출범을 하게 됩니다. 자, 그 개헌이 뭐였냐면요. 대통령제를 어떻게 뽑냐면 간선이에요. 간선인데 대통령 임기는 7년이에요. 7년인데 단임이에요. 이게 특징이에요. 7년 단임. 그러니까 앞에서 여러분들 유신체제에서는 임기가 6년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단임이 아니에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뽑히면 계속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간선은 똑같아. 간선은 똑같아. 여기서는 지금 아까는 통일주체 국민회의였다면 여기서는 대통령 선거인단.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뽑아요.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뽑습니다.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뽑는 방식 똑같아요. 체육관에서 또 박수 쳐가지고 또 뽑는 거예요. 근데 7년 단위면 딱 한 번밖에 안 한다는 얘기, 한 번밖에. 그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드디어 바로 이 8차 개헌에 의해서 출범했던 정부가 바로 5공화국이라고 합니다. 5공화국. 1공화국은 이승만 정부, 2공화국은 장면 정부, 3공화국은 60년대 박정희 정부, 4공화국은 유신 정부, 박정희 정부, 그리고 5공화국에 바로 이 전두환 정부죠. 전두환 정부. 전두환 정부가 출범하게 되더라. 전두환 정부가 이렇게 출범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전두환 정부가 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그 앞에 있었던 유신체제와는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야 되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유화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통금 해제. 이게 뭐냐면 나 이 기억나. 12시만 되면 사이렌이 울려가지고요. 12시 이후에는 돌아다니면 안 돼요. 우리 아빠가 12시 전에 막 헐레벌떡 들어오셨던 그런 기억이 나요. 왜냐면 잡혀가니까. 그러면 경찰서에 끌려가요. 12시 이후에 들어오면. 야, 정말 이런 세상이 있었네.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또 이렇게 풀어주는 것들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있었다. 과외. 그 다음에 학원. 이거 못해요. 저 학교 다닐 때 실제로 이거 과외와 학원을 다닐 수가 없어요. 불법이었어요, 불법. 그래서 제 친구가 몰래 학원을 다니는, 그래서 그 몰래 그 학원 교재 보는 게 좀 되게 신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 이런 기억 나고. 그 다음에 이때 좀 풀어둔 게 뭐냐면 해외여행. 해외여행 오케이. 여러분들 여권이요 지금처럼 이렇게 좋아진 때가 옛날부터 있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옛날에 해외여행 못 갔어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해외여행이 좀 가능해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복 있죠, 교복 자율화. 교복 자율화. 교복 안 입어도 돼요. 저는 그래서 교복을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어요. 딱 요 세대 걸려가지고 저는 맨날 청바지 입고 다녔던, 교련복 입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나도 교복 한번 입어보고 싶었는데 한 번도 못 입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제 중학교 의무 교육 이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프로야구. 그러니까 또 출범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지금 전두환 정부 때 다 보여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어떤 그 모습들 속에서 이 전두환 정부가 1987년 이게 87년도입니다, 여러분들. 87년도에 4.13 호헌 조치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4.13 호헌 조치. 이거 뭐냐면 지키겠다는 얘기예요. 어떤 거를? 헌법을. 바로 이 헌법 8차 개헌을 지키겠다는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또 대통령을 체육관에서 뽑겠다는 거예요. 국민들은 원치 않다고요. 국민들은 우리 손을 뽑고 싶다면 대통령을. 그러자 여기에 격렬히 저항하면서 나왔던 게 바로 그 유명한 그 87년도 6월항쟁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6월항쟁은 어떤 것들이 도화서 생겼냐면 먼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 대학생을 끌고 가가지고 물고문을 하다가 결국은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발표를 했을 때 뭐 책상에다 탁 쳤더니 하고 죽었다. 심장마비로.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니까 더욱더 분노하는 이 시민들이 결국 광장에 나와서 호헌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게 됩니다. 호헌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게 됩니다. 이 호헌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는 과정에서 또 이 대학생이었죠. 연세대학교 학생. 바로 이한열. 바로 이 이한열 학생이 또 최루탄에 맞아가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결국은 죽게 되죠. 마치 그 4.19 혁명 때 김주열 학생이 최루탄에 맞아서 죽었던 것처럼 또 이 6월항쟁에서도 또 이한열 학생이 또 최루탄에 맞고 사망하는 그런 모습들. 결국 이러면서 막 전국적 항쟁으로 확산되니까 결국 집권당, 민정당이에요. 이 민정당 이끌고 있었던 이 노태우가 원래 이제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이제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가 결국은 6.29 민주화 선언을 합니다. 6.29 민주화 선언을 합니다. 직선제를 수용하겠다. 직선제를 수용하겠다라는 6.25 민주화 선언. 바로 이 6.25 민주화 선언에 의해서 시행된 개헌. 그 개헌이 바로 이 9차 개헌이 되는 겁니다. 이 9차 개헌에서는 여러분들 대통령을 이제 드디어 직선으로 대통령을 뽑습니다. 야, 진짜 아이고야,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건가? 네, 임기는 5년이에요. 5년 단임.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지금 갖고 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바로 여야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역사적 의의가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시스템, 이 87년 항쟁에 의한 이 시스템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87년 시스템에 여전히 살고 있는 겁니다. 한 30년쯤 지났잖아요. 지금 30여 년 지났잖아요. 그죠? 이 시스템 속에 우리는 아직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한번 다시 개헌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 논의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비정상적인 어떤 그런 논의가 아니라 정상적인 논의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 개헌에 의해서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이제 야당이 분열해요. 분열하다 보니까 결국은 노태우 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노태우 정부의 출범. 노태우 정부가 출범하게 되더라. 자, 과연 이 노태우 정부는 무엇을 했을까요? 자, 먼저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서울 올림픽이죠. 서울 올림픽을 개최했습니다. 88년도에. 물론 이건 전두환 정부에서 따온 건데 개최는 노태우 정부에서 했고요. 특히 노태우 정부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다면 바로 이거죠. 바로 북방 외교죠. 북방 외교. 제일 그 중요한 내용을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노태우 정부에서 역시 뭐니 해도 북방 외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방 외교. 그래서 이때 이제까지 우리가 어떤 그 적대 국가였던 그 중국이라든지 소련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과 수교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삼 정부를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그 다음에 들어왔던 이 김영삼 정부.
이 김영삼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제, 이 노태우 정부 때는 지방자치제가 일부에만 실시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와서 지방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합니다. 지방자치제의 전면 실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때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이 시작됩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 그래서 12.12 사태를 일으켰던 바로 이 전두환, 노태우를 법정에 세우는 모습들 이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 김대중 정부는 햇볕 정책이 대표적이죠. 네, 이러면서 이 북한과의 어떤 그 관계를 개선하는 그런 모습들. 제가 이건 통일 파트에 가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여러분들 호주제가 드디어 폐지가 되었어요. 호주제가 드디어 폐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제 한미 FTA가 또 체결되는 그런 모습들이 또 노무현 정부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정말 이 땅의 민주주의 역사가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그 과정을 보면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민주주의를 왜곡시키는 모습들도 있었지만 그 왜곡된 어떤 과정들을 다시 원위치에 돌려놓기 위한 그 광장의 역사, 그 시민의 역사가 또 이렇게 자랑스럽게 자리매김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위정자들은 국민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국민을 위해 봉사하지 않는 정치인이라면 바로 아웃시킬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방법들을 우린 이미 역사 DNA를 통해서 익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민주주의는 비록 짧지만 세계 누가 봐도 자랑할 만한 그런 역사, 그런 민주주의 역사를 우리가 갖고 있음을 지금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정치사 말고 경제 쪽은 또 어떤 모습으로 또 이런 기적을 이뤄냈는지 다음 마지막 강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